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데이터홀릭입니다.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았어 방금? 일단 박수. 네, 자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뭐 근황이나 댓글 소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시간이 2020년이죠.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 2020년 됐는데 만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넷이 다 모인 지가. 올해 뭐 하고 싶은지 우리 멤버들의 꿈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갑자기 3분 전에. 자, 그래서 우리 최 원장님부터 올해 뭐 하고 싶은지. 올해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네, 그 정도도 저에겐 장기 계획이어서 그거를 공표하는 게 자신 없고 네. 단기 계획, 단기 목표로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아마 인프라는 제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인프로네. 네. 이야. 무슨 강의? 이걸 내가 편집을 하겠지? 아닌가? 미래 나한테 지금 뭐야? 미래 나한테 물어본 거야. 당구요 설마? 아니. 당구 강의 그거는 인프로? 클래스 101. 그건 클래스 101. 에어 클래스 뭐 이런 데다가 어떤 내용으로요? 엑셀 중에서 일부를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제작 기획 중에 있는데 네, 설마 이래놓고 올리겠지 지가? 2주 뒤인데 이거? 그렇게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거 올해 계획이지 않아요? 아니 뭐 3분짜리라도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 한 편씩도 받아주죠. 한 편씩도 계속 시리즈식으로 받아주죠. 모르겠네. 나중에 공개는 괜찮아요. 네. 그렇구나. 저희 들어와서 댓글 많이 달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게 나라냐 하면서. 뭐 미리 얘기를 하면은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좀 팔려고 해요. 너무 필요해. 네, 너무 피벗 필요해. 테이블 마스터 그냥 어드밴스 과정까지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겠지 뭐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거기서도 좀 다른 이름을 별명 쓰세요? 뭐 최엑셀 뭐 이런. 아니요. 그대로 최반장이랑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반장의 땡땡땡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아주 잘 완성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네. 우리 박 박사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저는 이직? 뭐라고? 또 그런 올해? 얘기 듣냐? 야, 미쳤나봐. 아니. 미쳤나봐. 아니 그러니까 뭐 이직이란 게 빨리 회사에 도망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네. 저는 좀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리모트 워크로 일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네. 알스튜디오 들어가.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알스튜디오는 리모트 워크 회사가 아니에요. 왜 영어예요, 근데? 요새 국내 스타트업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리모트 워크는. 리모트 워크가 핵심이 아니고 글로벌리한 글로벌 회사로 가고 싶은데 좁은 거지 한국이 좁아. 리모트 워크 박박사를 담기에. 회사가 아니 오디오 물리지 말라고 얘기 좀 하는데. 일부러 물린 거야. 적당히 해라 임마. 그냥 좀 들어보죠 뭐. 네, 리모트 워크가 저한테는 약간 그 스텝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 있으면서 리모트 워크 하면서 영어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글로벌 회사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 있어요? 아니 뭐 꿈이야 많죠. 꿈이야 몇 군데 있을 텐데 당연히 그거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게 핵심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방송 나가도 돼요? 왜요? 뭐가 문제요? 뭐 된다니까. 그게 이게 그렇다고 내가 올해 안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아니 그래도 동료가 들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거 합시다. 우리 컬리나 그거 했던 것처럼 박 박사를 팔아보자 방송에서. 괜찮은데 영어로 팔아야 돼 그러면. 인터뷰 다 영어로 해야 돼요. 레디스 앤 젠틀맨. 닥터 박. 그리고 빠져. 맞네. 닥터박 맞네. 닥터 박이지 뭐. PhD 박. 그렇네. 아이고 참. 아니 그게 약간 애 교육 문제도 좀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이제 영어가 발목을 잡잖아요. 네. 외국과 사귀겠다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 지금도 가서 살고 싶어 이런 건 아니고. 네.
돌아오더라도 뭐 그때 가서 결정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응원합니다. 오늘 1시간 방송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알파리 말고 박박사 파리 한번 합시다. 그래. 네. 한 1년 동안 팔았던 것 같은데. 조금 팔았죠. 너무 조금 팔았네. 네. 대놓고 이제. 대놓고 팔아보자. 그리고 올해가 좀 힘든 이유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포지션으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2, 3년은 더 있어야 이제 다른 회사 넘어갈 때 저 좀 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 인사팀 안심하라고 2, 3년 딱 얘기했네. 네. 지금 버퍼링 걸렸다가 그렇군요. 우리 김 팀장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뭐 저는 특별한 꿈은 없고 올해는 수영을 좀 배워보려고. 어. 수영을 좀 잘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영을 할 수는 있는데 바다 수영을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놀러가 보면은 왜? 뭔가 재난이 나면 살고 싶어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놀고 수영할 싶어서. 점 사나요? 아니 해운대 같은 거 오면 아니 여행 시간이 뭐요? 없어. 좋은 선생님도 못 살 거야. 너무 애가 극단적이야. 아니 이게 여행 가 보면 외국인들 보면은 바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록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힘을 안 들이고 바다에서 수영을 유유자적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 그게 하려면 너무- 접영해야 돼. 평영해야 되는데 평영 개구리. 평영도 해야 되고 자유형도 되게 천천히 하는 자유형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냥 파도를 타면서 천천히. 네, 그래서 뭐 건강 관리도 할 겸 수영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봤으면. 근데 지금 수영장도 문을 안 열어요. 맞아. 네, 좀 굉장히 기다려야 될것 중요한 같아요. 전파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일단 우리 집 욕조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까? 고양이한테 맞을 거야. 머리 나올 때마다 그냥 물티지 손으로, 말라고 예. 딱딱 맞으면서. 외국은 수영이 약간 필수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 받는 네. 생존을 위해서도. 네. 그렇군요.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바다 한번 가죠 뭐. 발로 차서 빠뜨린 다음에 살아나오나 봐야지. 수영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못한다는 거. 눈빛이 흔들리는데. 상상하니까 좀 무섭네. 아 그래요? 이 세 분이 막 발로 찬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네. 조과장님은 어떤 꿈을 또? 저 요즘에 되게 이것저것 손대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직을 못해요? 죽이고 싶어. 저는 올해 책을 꼭 한번 써보는 게 꿈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한 권은 작업 중인 게 있긴 한데 그 책 말고 우리 데이터 올리그로 꼭 책을 올해 출간을 해보는 게. 그게 정말요? 올해 목표예요? 올해 목표 아니야? 내년 목표 아니었어요? 아니 올해 책을 써서 그러니까 출간을 뭐 내년에 하더라도 그 왜 네 맘대로? 내가 한 건 안 돼요. 네 멘트 빼면 책이 나오냐? 책이 안 나와. 야, 몇 프로 퍼센트 얘기해. 인세 퍼센트 얘기해. 내가 거의 다 쓸 거잖아 어차피. 저 머니 보는 저작권 때문에 안 돼. 그건 뺄 거예요. 나는 내 건 내가 쓸게. 저 혼자만의 책을 조과장의 인물열전으로 쓰겠습니다. 진짜 웃긴다. 와. 오프닝 멘트만 모아서 책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거 얼마나 다르게 말했나 같게 말했나 분석해도 재밌겠다. 그만해 임마.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지금 라디오 방송이어서 귀로 흘러 들어갔다가 또 이제 뭐 다시 나가고 이렇게 조금 휘발성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텍스트가 또 이렇게 친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들 중에 책으로 만들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묶어서 한번은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데이터 올리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출간은 사실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시작은 올해 꼭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입니다. 끝. 올해 목표 끝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본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김 팀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네. 그 이름하야 데이터 전처리. 도대체 뭘 처리하는가? 그걸 오디오로. 야, 이걸 오디오로. 야, 기로 데이터 전처리. 근데 이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 왜 제가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면 항상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뭐냐면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분석이 좀 돼갑니까? 어느 정도 돼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네, 네. 항상. 네. 그럼 저희 항상은 이제 항상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아직 전처리 중입니다. 네, 며칠 있으면 또 질문을 하죠. 어느 정도 분석이 됐습니까? 그럼 전 또 대답을 합니다. 전처리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데이터 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처리만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안 하냐.
일 안 하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방송은 본격 김 팀장 핑계 방송이네. 어이씨 그러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김 팀장이 좀 요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처리도 분석 일종일 수 있잖아. 그렇죠. 네. 네. 분석 중입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으니까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데이터 분석의 80%는 전처리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데 나머지 20%는 전처리를 불평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네. 아 뭔가 백종원 같은 스타일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면 전처리 하는 중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들으세요 할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해요? 백종원이? 아니 백종원은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보라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몰랐네. 네. 사업 잘하라고. 네, 네, 사업 좀 잘하시라고. 아, 그러면 오늘 녹음본을 제가 파일로 전송해드리면 파일로 되겠네요. 프라이빗 버전 추가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커트해서 그래요. 네. 이게 80%라고 그러면 되게 어마어마한 시간인 게 만약에 10시간 동안 작업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전처리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그 8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가 전처리.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죠.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네, 전처리예요. 뭘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전에 하는 사전 작업, 그러니까 프리가 붙어 있잖아요. 사전 작업이라는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뭘 만드는 거냐면 분석하기 편하게 정돈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에는 타이디 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자료들은 처음 이제 보게 되는 데이터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매우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바로 분석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물론 정리 안 하고도 분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요리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싱크대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 먹다 남은 음식도 남아 있고 막 설거지 안 한 그릇도 막 한가득 쌓여 있고 그다음에 식칼을 좀 쓰려고 봤더니만은 냄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금은 왼쪽 선반 위에 올라가 있고 후추는 아래쪽 선반 위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요리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찾아야 되고. 아주 직관적이지 않나요? 아, 끼어들고 싶다. 저는 너무 좋은 환경인데? 아, 네가 좋다고요? 아유, 이 기계 이거. 그래서 조금씩 치워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이 상황에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일단 승질이 나죠. 네, 그래서 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릇은 윗선반에 놓고 조리도구는 아랫선반에 넣어놓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도 되는 상태, 바로 분석을 해도 되는 상태, 이거를 타이디한 상태라고 합니다. 타이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헤들리 위컴이 제안한 표현이에요. 타이디 데이터라는 게. 이게 타이디라는 게 뉴질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잘 정리가 돼 있어, 주방이 정돈된? 잘 정돈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요리를 시작해도 되는 상황, 요거를 타이디하다 이렇게 아, 그 표현해요. 요리의 맥락을 써요? 그걸? 주방에서 많이 쓰는 아, 표현이에요. 그래요? 네, 깨끗이 정돈되어 있을 때. 오늘 새로 하나 네. 배웠다. 그래서 이제 뭐 공용 주방 같은 데 가면은 타이디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처럼 누군가 새로 오면 바로 요리를 할 수 있게 원래 상태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데이터 붙여서 타이디 데이터라고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처리는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분석 기획은 다 완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분석할 건지, 뭐 기술 통계 분석을 할 건지, 뭐 가설 검정을 할 건지,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 건지, 이런 것도 다 대시보드를 만들 건지, 이런 거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열어보면서부터 전처리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처리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간에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면 항상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신러닝 모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목적하에서 하는 전처리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처리는 모두가 항상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목적성을 가질 때만,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죠. 일단 머신러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다고요? 파생 변수 추가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피처 변수. 익스트랙팅이 아니고 변수 변환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축소하고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전처리라고 불러? 들어봅시다. 네, 모델링하기 전까지의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싸우자. 전처리. 오랜만에 박박사 파이터 모드다. 야, 방금 눈빛 봤어요? 눈빛 장난했어.
전처리의 개념이 다를 순 있죠. 네. 그걸 누가 전처리라고 불러요? 큰일 났다 오늘. 내가 임마 내가 부른다 임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전처리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자 일단 들어봅시다. 네. 네 일단 들어봅시다. 다 들어보고 얘기해 이씨. 재밌다. 저희 집에 가죠. 아니 정규 놔두고 왜 집에 가? 아 그러니까 그것도 분석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처리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정리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고치는 단계들은 활용 단계잖아요. 혹시 그건 전처리가 아닌 엔지니어링이라고 거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처 엔지니어링이죠. 피처 엔지니어링, 데이터 그럼요. 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걸 전처리에 포장할 수 없다. 아니죠. 엔지니어링을? 그거를 전처리라고 부르면 이상하다인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기본적인 전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박 박사가 생각하는 전처리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본론 좀 들어가고.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 네. 오늘 천천히 해도 된다면서요? 천천히 할 거야. 내가 끼어 들으라고 할 때 끼어 들어요. 안 돼. 그런 재미 없잖아. 야 오랜만에 파이터 오죠. 잠깐만 나 당 좀 채우고 안 될까? 지금 당이 막 떨어지려고. 알겠어요. 가시죠 한번. 네. 일단 아주 기본적인 전처리.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컬럼명을 정리하는 거예요. 컬럼이 열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엑셀 파일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에 열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컬럼 네임 혹은 변수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이제 R로 불려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작업은 얘네를 전부 다 영문자로 통일하는 겁니다. 왜요? 있어 보이려고? 한글로 되어 있는 내가 나한테 있어 보이려고? 중요해. 엄청 있어빌리티가 충만합니다. 있어빌리티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입력하는 타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 한영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쵸. 누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오타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한글이 들어갔는데 이게 영문자랑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가 들어가면 소문자 L이랑 구별이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걸 영문자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번역해서 하세요? 아니면 보통 뭐 발음 기호대로? 발음 기호는 큰일 납니다. 아 그래. 발음 기호대로. 그 발음 기호대로 하는 게 이제 SI 업계 쪽에서 하는 안 저희 좋은 관행 중에 쪽에는 하나예요. 예를 들면 관세 쪽에도 그래요. 발음 기호대로요? 네, 관세 이걸 다 한글 발음 기호. 구한세 이렇게.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그냥 실력이 없는 개발자라고 보면 돼요.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불성실하거나 왜냐하면 뭘로 번역해야 되지 이것도 되게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수입 면세 막 이걸 다 발음 기호. SUYIP 이렇게. 수입 컬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이거는-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공유하면서 쓰려면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영문자를 가지고 전 세계인이 같이 볼 거라고 전제해야 되거든요. 오픈 소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문자, 영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혹은 한글 인식 문제가 생기는 함수나 패키지들이 간혹 있어요. 변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컬럼명만 그런 게 아니라 변수명도 그렇고 파일명도 그렇고 폴더명도 그렇고 다 영문자로 통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텍스트가 한글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오브젝트들은 다 영문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맞아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끔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 전에 문제 생길 때 배웠으니까 영어로 쓰니까 편하죠. 그 다음에 영문자로 하고 또 전부 다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인컴이라 그러면 첫 글자 I만 대문자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소문자 I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스타일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오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LI 이런 거. 네, 그렇죠. 특히 사람은 단어를 개별 알파벳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로 묶어서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캐릭터가 뭔지를 인식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오타가 생기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고 저한테 메일로 문의 오는 초보자들의 질문들 중에 대다수가 이 오타예요. 대소문자 오타.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처음부터 그냥 다 소문자로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를 쓰려면 Shift 키 눌러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타수를 줄이는 거죠. 네네. 네. 근데 물론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발 언어들 별 관행 같은 거예요. 사실 네. 앞에 대문자 쓰는 걸 관행적으로 권장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래요? 하는 게 더 좋다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대문자로 시작 안 하면 가독이 떨어지더라고 제 스스로는.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약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영어 네이티브들은 당연히 그럴 거죠. 더 그럴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훨씬 더 그럴 거라고요. 영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문장이 기본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쓰는 문장처럼 느껴질 거예요. 영어 사용자들한테는 법에 맞지 않게 규칙을 지키지 않고 글을 막 쓴 초딩이 쓴 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또 무슨 게 있냐면 개발 언어 쪽에는 대문자로 시작을 안 하면
뭐지 다른 데서 못 쓰게 하는 기능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예. 아마 아이디에서 자동으로 대문자 변환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타 발생들은 사실 그래서 그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글자체들이 있어요. 이 코딩 폰트. 그 폰트요? 폰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네이버에서 0이랑 만든 D2 코딩 같은 거 좀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젯브레인에서 나온 모노콘 폰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 0이랑 알파벳 5랑 모양이 구분돼 있다든지, L이랑 I랑 구분돼 있다든지, L, I 숫자 1 그다음에 버티컬 바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를 거고. 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일부러. 눈으로 티가 나게. 코드를 짤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구별이 되게.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저는 아예 그런 걸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애초에,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변수명을 전부 다 중복된 게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고유한 변수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엑셀에서는 상관없잖아요. 열 이름 똑같은 거 여러 번 써도 그냥 입력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R에서는 그렇게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불러드리면 R에서 자동으로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가지고 구별을 해줘요. 똑같은 변수명이 있으면 구별을 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셀에서는 우리가 마우스로 내가 분석할 컬럼들을 이렇게 클릭하면서 작업하니까 뭔지 알잖아요. 엄청난 기능이죠. 근데 그렇죠.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 맞추기 하는 거죠. 근데 R에서는 내가 코드로 어떤 변수, 어떤 컬럼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되는데 변수명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뭘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 컬럼인지 숫자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뭐 몇백 번째 있다 그러면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름을 아예 구별되게끔 고유한 이름을 각각을 써주는 겁니다. 엑셀도 저게 블락돼 있죠. 표를 쓰면은. 네. 그렇죠. 변수명을 똑같이 못 쓰게끔. 그게 왜 그러냐면 속도 문제도 있어요. 속도요? 네. 겹치는 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 아, 처리할 게 한번 확인해야 많아져요. 변수가 생기는 거구나. 네. 확인해야 될 게 많아져요. 얘가 단일하다라는 게 보장돼 있는 조건이야 라고 생각하고 속도에 최적화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R에서 작업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같은 변수명이라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컬럼명 그냥 동작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전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침표, 따옴표, 괄호, 대시 이런 거를 다 빼고 예를 들면 뭐 1월 소득, 2월 소득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인컴 컬럼 1, 그다음에 인컴 컬럼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인컴 1, 인컴 2 이렇게 특수 문자를 빼는 거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단순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오타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이런 뭐 콜론이나 세미콜론 이런 오타는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따옴표, 겹따옴표 이것도 헷갈리죠. 오타가 난다 그러면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다음에 세로막대, 소문자 L, 숫자 1, 대문자 I 뭐 이런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띄어쓰기를 전부 없애요. 그러니까 변수명 얘기하는 거예요. 다 띄어쓰기 다 없애고 그 밑에다가 언더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써야 되면은 언더바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이펀이 아니고 언더바예요? 근데? 그건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이픈은 약간 빼기 같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빼기랑 구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별해서 어떤 문자는 뭘로만 쓰이는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왜 제가 어사인교 말씀드릴 때도 등호랑 구별해서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일단은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이거야말로 오타 찾기가 어렵죠. 띄어쓰기가 들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다른 게 되어버리면 사람이 되게 실수를 발생시키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명하게 의미를 구별해야겠다 그러면 언더바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쭉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수명사에 띄어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상태로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변수명 앞뒤에 백틱이라는 기호를 찍어줘요. 앞하고 뒤에. 이게 뭐냐면 키보드에서 물결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Shift 안 누르고 입력하면은 조그만 점 같은 게 들어가요. 따옴표, 작은 따옴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작은 따옴표랑 다르게 백틱이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요거를 앞뒤에 써주면 변수명 사이에 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어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러면 맨날 이 백틱을 앞뒤에 써줘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홀다운표랑 구별이 안 되죠. 오타가 잘 나고요. 그래서 그냥 안 쓰고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언더바로 다 바꿔줍니다. 저는 책보 공부할 때 따옴표인 줄 알고 했다가 그러니까요.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실행이 안 많아요. 돼가지고 엄청 왜냐면 고생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서는 이걸 쓸 일이 없어요. 네. 저도 R 쓰면서 처음 써봤어요. 우리 그 슬랙에서 마크다운 활용해서 메시지 맞아요. 쓸 때 그렇죠.
너무 안 되는 거였어.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코드 앞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드야. 범위를, 요거, 요거를 지정해주는 용도로 여러 가지 언어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마크다운 문법으로 코드 블럭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슬랙에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책에 보면은 R 코드가 들어간 데는 다 코드 폰트로 되어 있고 뒤에 음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쓴 문서에는 그 함수 앞뒤에 다 백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시 다르군요. 뭡니까? 너무 이 정도 해야 9세를 찍는 거죠. 이 정도 해야 나도 이거 못하면 9세 못 찍어요.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변수명을 만들 때는 일단 가능한 짧게 해야 되겠죠. 네. 왜냐면 내가 타이핑을 하기 귀찮으니까. 네. 아, 이건 진짜 감각이 다른가 봐요. 잠깐만. 그런 동시에 짧은 동시에 의미가 이해될 정도로는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1월 소득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ncome 언더바 January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그냥 income 1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1월? 예, 혹은 inc 1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약자를 쓰기보다는 앞에 있는 일부를 떼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이렇게- 네이티브들은 저렇게 길어도 안 헷갈리거나 안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이거는 영문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관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만약에 너무 긴 단어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약자를 쓰기보다는 단어의 앞부분 일부를 따옵니다. 바로 이해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면 registration number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쓴다 그러면 registration 언더바 number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건 별로 안 좋고 약자를 쓴다 그러면 RN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RN으로 모르니까. 약자가 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바로 아니지.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면 되지. JUMIN. 예. 그래. 이게 최악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아 웃기다. 네. 그래서 줄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냐면 그냥 registration까지만 쓰던지 네. 아니면 REG를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RN이라고 하지 말고 레지로 읽을 수 있게끔. 네,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이게 어떤 범주 안에서 쓰이는 단어인 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데 줄인다 그러면 이 정도로 줄여야지 약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따로 변수명과 설명을 정리해 놓은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코딩북 엑셀. 같은 거 만들어. 코딩북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걸 확인하고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고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 코드를 보내줄 때는 이것도 이제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보내려면 그 코딩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수가 이 변수다라고. 코드를 지칭할 보는 수 있게. 분이면 아. 네, 코드를 보는 분이면 이걸 따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걸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네. 저라면 그냥 주석 위에 설명 쓸 것 같은데. 한 번만.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따로 문서를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마 제 습관일 것 같아요. 제 편한 방식에. 근데 요새 공공 데이터 다운받아봐도 그렇게 그 컬럼 설명하는 문서 따로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사실은.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되게 그러니까 옛날의 관행이에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 분석가와 클라이언트를 계속 상대하는 사람과의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아니, 아까 말씀하신 코딩북을 것 중에는- 주석을 읽어보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는 그렇다고 코딩북도 읽을 것 같진 않은데. 코딩북은 질문했을 때 거기 보세요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 차이인 것 같아. 네.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봤고. 어느 그건 엑셀 그럴 수 시트 있겠다.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컨트롤 F 쳐가면서 찾을 수는 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일단 클라이언트가 R을 깔았다고 전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엑셀만 본다고 봐야지. 아니, 물론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네.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가고 어쨌든 네. 그 해봐, 할 얘기 해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차피 코드 내 변수를 볼 일도 없다는 소리인데 뭐하러? 아, 코드 내 변수. 코드 내 변수를 설명해야 되는 게 코드북인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볼 건데 그걸 설명 뭐하러 봐? 근데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나한테 주면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를 원본을 열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처리. 뭐 아니, 엑셀이든 그러니까- 뭐든.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갖고 그거에 대한 코드북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광의적으로 변수까지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변수는 코드를 봐야지 보이는 앤데 걔의 설명도 다 거기 있다는 소리죠. 아니요. 아예 엑셀 자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김 팀장이. 응? 작업을 변수를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추출해서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엑셀 같은 걸로. 그때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변수를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래프 위에 그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에
Y축의 변수가 쓰였는데 제가 새로 만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혹은 여러 변수 중에 어떤 게 쓰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문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고객이 저한테 준 데이터의 컬럼명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네. 매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뭔지 물어볼 테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고객이 요구해. 필수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보기 편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본인도 헷갈릴 수 변수를 있죠. 만들 때 주석 위에다가 설명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주석이 있는 라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엑셀 시트 같은 걸로 따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냥 바로 컨트롤 F에서 변수명 집어넣으면 이게 뭔지를 볼 수. 물론 주석도 볼 수 있네. 내가 보기 편해서 그래. 1대0. 내가 진 거야? 질문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수명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컬럼명을.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안에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정리해야겠죠. 네. 값들 혹은 항목들. 일단 제일 먼저 정리하게 되는 거는 당연히 단순 입력 오류들, 오타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찾아요?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오류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도 특히 많이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계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시스템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값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이제 찾아가지고 지워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값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앞이나 뒤나 중간에 쉼표 혹은 마침표, 뭐 띄어쓰기, 가로막대, 뭐 특수문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띄어쓰기 2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프린트해서 봤을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지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어떤 컬럼의 값이 숫자 이외에 이런 문자나 특수문자가 포함되면은 그 컬럼 전체가 다 문자 속성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숫자 언더바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숫자 언더바라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에요? 네, 문자가 왜냐면 문자는 숫자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숫자 형태의 문자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점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컬럼 전체가 다 문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하거나 뭐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연산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엑셀로 얘기하면 셀 서식 같은 거네요. 셀 서식에서 그렇죠. 숫자 일반 뭐 텍스트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패키지가 있겠지 뭐. 패키지를 쓰는 어떻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야 그렇게 웃겼어요? 이런 무책임한. 제일 쉬운 이거는 방법이요? 근데 사실은 아래서뿐만이 아니라 음.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부 서식 뭘로 하지? 잠깐만요. 뭐 일단 다시 오류가 한번 문제-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값에 더해봐요. 이상한 문자가 들어있는 오류가 있나? 합계를 쭉 어떤 내보면 게 되잖아. 있나? 합계를 낸다. 그럼 오류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합계를 해서 오류가 났어. 그럼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냐고. 어디에 있는지. 그때부터 찾는 거죠. 그 일단 컬럼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눈으로 보는 거죠. 정렬한 다음에. 그래. 어. 눈으로 다 봐야지. 그럼 이제 값이 한 30만 개가 있다. 그걸 찾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거구나. 아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뭐 자석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모래밭을 자석 들고. 저는 다 보여요. 막 돌리면 드래그하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추론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의 모두 숫자 데이터인데 거기에 네. 문자가 섞여 있다. 네. 저는 열 추가해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엑셀로 한다 엑셀에서 그러면. 엑셀로요? 열 추가해서 그쪽 열에다가 다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연산을 해봐서 오류를 찾는다. NA 뜨는 그것도 방법이네요. 셀만 그냥 컨트롤 F에서 텍스트 찾는 버튼이 있지 않을까요? 텍스트,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 네.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으니까. 네. 서식이 텍스트로 되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빈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빈도 분석. 각각의 값이 이 데이터에 몇 개씩 있는지 빈도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값이 수십만 개라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몇백 개, 2라는 숫자가 몇백 개 이렇게 있는데 1점은 하나, 1 언더바는 2개 이렇게 굉장히 저빈도로 발생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대부분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피벗 테이블 한번 돌려보면 피벗 되겠네요. 테이블로 돌려서 빈도가 낮은 순으로 정렬하면 상위에 압도적으로 낮은 빈도를 얻고 있는 값들이 이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 피벗 테이블 어떻게 쓰는지 보려면 인프런에 들어가서 최 반장님의 그런 강의를 거겠군요. 듣는 거죠. 네. 기가 막히네. 이제 2주 뒤에 올리실 거죠? 이런 거안 올리면 이제 제가 하나 알려드렸어요. 제가 하나 컨텐츠. 히스토그램 그린다고 할 줄 알았더니 피벗 테이블을 할 줄이야. 저 안 되면 최 반장님 자르실 거예요 여기. 올린 방송을 내려 다시 자른다 다시 올려. 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고 빈도 분석. 뭐 엑셀이든 SPSS든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이거 듣는 분들은 모두 아셔야 되는데 네. 모든 데이터는 분석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줘야 돼요. 아. 모든 열에 대해 아니 그럼 숫자 열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구나. 아니 문자열도 해야 돼요. 네, 모든 열도 해야죠. 문자도 오류는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있는 문자 데이터라는 건 카테고리컬 데이터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카테고리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아. 죽을 듯이 많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오타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빈도가 하나, 빈도가 2개 그럼 모든 열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한번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 데이터에서 차량이 무슨 색깔인지 뭐 흰색,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해야죠. 피벗 탭을 돌려보면 흰색도 있고 흔색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잡아내야 되겠네요. 흰색 하다가 흔색 하면 걔는 빈도가 1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러면 잡겠네. 수정. 흰색 혀. 희연색. 제 아재예요, 쟤도. 그걸 보면 아 박박사 이 새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희열하니. 아 이거는 우리 방송 옛날에 많이 들었던 분들만 이해하시겠네요.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박박사가 희다를 희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빵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래선 이게 한 방에 되기도 하는 건가요? 모든 어. 열에 대해서 빈도 분석해서 우선 보여줘. 서머리 함수가 우선 있고요. 네. 모든 열에 동일한 작업을 다 해서 이상한 게 있는 것만 알려줘. 아, 반복 이런 수행. 함수가 있죠. 반복 수행 뭐 굳이 하지 않고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패키지가 사실 있습니다. 네.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오류를 점검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서 음. 알아서 다 해줘요. 매번 그걸 반복해서 사실 다 빡쳐서 만드셨구나. 그렇죠. 패키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전처리 작업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쓰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컬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오류가 있는 것들만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는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이디 전처리군요. 모아서.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유의 패키지도 있어요. 전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그러면 옛날에는 저도 노가다로 했었는데 뭐 포문을 쓰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 값에 문자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숫자 이외의 값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그냥 그 값을 표현해 주게끔 해서 그런 것들은 눈으로 결국엔 보고 점이 들어있으면 이제 점 빼고. 그러면 그 문자-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 전화해요? 아니요. 왜 들어있냐고? 막 따져요? 그럼 맨날 전화해야 되는데 장난하시냐고. 하루에 20번씩 전화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을 해두죠. 아. 나중에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기록은 그쵸. 해둡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기록의 일종이 코드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 그렇지. 네, 네. 내가 어떤 과정들이- 작업엔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엑셀에서 원본 데이터를 수정해서 그걸 그냥 덮어쓰기 저장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 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데 아.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걔의 불러와서 변경하는 과정이란 게 코드로 있고 정리된 데이터가 다시 저장되면 이제 원본 데이터 문제점을 해결한 코드 그다음에 저장 그것 때문에 정리된 데이터가 남는 거죠.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이 네, 그런 코드 부분인 베이스로 일하는 이유예요 이게. 건데. 예, 그래야 원자료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변한 값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다 이게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근데 네네.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엑셀에서 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동료한테 파일을 받아서 오타 있네 지워가지고 옆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지금 3개, 2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각각 이걸 가지고 각각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과물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오류를 찾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변수의 속성을 통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의 속성은 뭐 숫자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문자 타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아, 드립 치고 싶은데. 쳐봐. 해요. 불의 속성, 물의 속성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땅불바람 물마음. 그런 거. 에라이 캡틴 플래닛들 바이오 가지고. 언제적 캡틴 플래닛이야.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가지고. 예를 들면 숫자 타입 변수들은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네네. 막 이런 거는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자 타입이다 성별, 남녀 이런 거는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컬럼이 어떤 속성인지를 분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혼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혼용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 네. 제가 예를 들 건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년도에 당뇨병이 생길 건지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건강검진 데이터 변수들 중에서 요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당. 요당. 네, 이건 뭐냐면 소변 검사에서 나오는 건데 소변에 당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네. 건강검진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몸이 건강하면 당은 몸으로 다 흡수돼서 혈액으로 다 들어가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당이 너무 낮으면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정상이고
양성으로 나오면 당이 빠져나온 거니까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쓰는 건데 제가 이 요당이라는 변수의 값들을 확인해 봤더니 숫자형 값하고 문자형 값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왜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부터 +3까지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있고 네. 어떤 셀에는 그냥 한글로 양성, 음성 이렇게 분류된 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컬럼을 쓰려고 그러면 항의해야죠. 데이터를 왜 그렇게 관리하나요?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그럴 수는 없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값은 전부 다 음성으로 바꾸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양성으로 바꿔가지고 문자형 타입의 변수를 만든 다음에 분석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깝다고 생각되긴 아깝죠. 하네요. 예. 왜냐하면 숫자 값이 정보를 갖고 날아가버리는 있는데 거니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양성 중에서도 굉장히 얼마나 아깝죠. 양성 이런 게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당뇨병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숫자 값이라 그러면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손실되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포함된 값을 문자로 통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까운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요당 수치가 1인 3하고 1인 사람하고 3인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동일하게 양성으로 분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형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모델이 좀 헐거워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좀 더 덜 정교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자면은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숫자여야만 우리가 뭐 이걸 공식에 집어넣던지 뭐 변환하던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분산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개발하면 예측에 기여하는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변수가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변수를 쓰려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만 돼 있는 애들만 모아서 분석하는 게 충분히 샘플이 많으면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죠. 샘플 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네, 점이. 네, 네.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타겟을 하고자 하는 게 무언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네. 전처리의 방법 중에 고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날려버리고 쓰는 방법도 있다. 그렇죠.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제일 편한 거는 변환하기보다는 오류가 있으면 날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변환하는 건 샘플이 적으니까 다 쓰고 싶어서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몇십만 개면 그냥 버려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버렸는데 막 뭐 10,000개씩 있어. 그럼 그냥 쓰면 되지. 네네. 그 다음에 변수의 항목도 통일을 해야 돼요. 항목.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를 서로 다른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별 변수인데 여성을 여자, 여성, female 이렇게 써놓는 거죠. 입력하는 사람마다 다 같은 정보잖아요. 그렇죠. 같은 정보인데 그렇죠.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데이터 중에서는 아질산염이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아질산염. 이게 뭐냐면 애들이 걸리는 건가? 예. 네. 그 야구에서 뭐 그 있잖아요. 네, 아주라. 아주라. 공 받으면 아주라고. 이게 부산에서- 통한단 말이야 둘이? 되게 유명한. 아니 아는데 이게 네. 둘이 통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부산에서 쓴 표현인가요? 네네, 그죠? 부산 팬들이 하시는. 애주라고. 네. 아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2만 명이서.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질산염이라는 게 있는데 애들이랑 상관없고 그 신장에 세균이 있으면은 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변화시킨대요. 네. 그래서 세균이 있는지 확인해서 음성 양성인지 판정할 때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오는 건데 음성이라는 정보의 값이 영문자로 소문자 NEG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네거티브. 앞에 그렇죠 네거티브 음성이니까 대문자 N 그다음에 소문자 EG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값 대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냥 전부 음성인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다 어떻게 음성이라는 문자로 변환해서 분석에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인데 다른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그쵸. 같은 값인지 아닌지 얘는 다 다른 값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사람도 모를 텐데 뭐. 사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다 고치려고 그런다. 이건 노가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빈도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거, 소문자 n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케이스들을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빈도 높은 아이 가장 빈도가 높거나 대표적인 값을 하나 정하고 얘로 다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는 전처리 할 때 이거를 합쳐도 되나라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겠네요. 필요할 수 있죠. 만약에 소문자 n인지 대문자 n인지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변수가 뭔지를 검색해서 찾아본 다음에 어떤 검사로 양성 음성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메인 놀리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모르고 규칙성이 제 맘대로 뭐 똑같은데 하고 분류를 해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그럼 저는 완전 엉뚱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양편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하셨던 분들이 분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고. 이 모든 작업은 분석을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들이에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이 그런 거버넌스 없이 입력했기 때문에가 더 가깝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사람이랑 그것 네.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은 보통은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은 이런 맥락이니 뭐니 없이 그냥 자기 편하게 입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입력 데이터를 만들었던 암흑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게 그 한 90년대 2000년대에 오라클이나 하나 SAP나 이런 애들이 이제 ERP 도입할 때였는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라고 사람들한테 난리 불술 친 거예요. 디지털로 다 바꿔라. 근데 입력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입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력이 필요한 사람이랑 입력을 하는 수행하는 사람이랑 다르니까. 이제 목적과 의도와 효용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 피메일 이런 것들은 입력하는 사람이 자기 입력하고 싶은 대로 입력한 거지 그냥. 이거를 도구적으로 제한을 할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줄 건지 교육할 건지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개별 입력하는 사람들도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입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한 조직에서 다 생산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맞아. 여러 병원에서 똑같은 건강검진이지만 서로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혹은 서로 다른 DB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혹은 엑셀로 이제 개별 직원들이 서로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입력했겠죠. 근데 이거를 수합하니까 당연히 이런 서로 다른 경우의 수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입력합시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에는 좀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국가 프로젝트로 하고 있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 이런 변수들의 항목을 어떻게 데이터 정리하자라는 걸 그걸 정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 규칙을 따르면 되는 거고 예외 사항이 생기면 버전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글로벌 프로젝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걸 참고한 한국형이에요. 네. 보통은 글로벌 표준이 제가 알기로는 의학 표준이 3개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병원 쪽에서 각자 미는 표준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올려서 각자가 이제 그거 갖다 우리 거 쓸래 이러고 하는 거죠. 이걸 아는 박사님이 더 신기하다. 모르는 게 없어? 기계라서 지금 그냥 검색한 거예요. 그 표준 중에 하나가 R 커뮤니티 쪽에 있는 표준이 하나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상한 값들, 오류가 있는 값들이고 그 다음에 값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값이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결칙치,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 뭘까요? 지워야죠. 날려버리는 그냥 그쵸. 값이 비어 있으면 그 행 전체를 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깨끗하게 값이 모두 있는 것들만 남겨서 분석하면 되는 건데 이러면 일단 데이터가 많이 손실된다는 문제가 있죠. 최대한 이제 확보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쓰게 되냐면 오차를 최소화하는 대체값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거를 결측치 대체,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오차가 최소화되는 걸 하나 찾는 거죠. 값을 대표적으로는 그죠. 중앙, 평균, 중앙값, 혹은 최빈값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떤 컬럼의 값이 비어 있으면 이거를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소득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연소득이 빠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 다 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은 평균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이 사람의 연소득이 완전 이상치였을 경우에는 그렇죠. 평균값으로 입력됨으로 인해서 오차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 값을 때려 넣어.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걸 다 때려 넣을 수가 있어.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모형을 만들어서 추정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값을 찾아가지고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연소득 변수가 결칙치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나이, 직업, 직급, 학력 이런 걸 이용해서 연소득을 추정하는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값을 구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같은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오차는 줄어들겠죠. 평균값대로 넣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완전히 같은 값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을 받죠. 그래도 앞에 어쨌거나 임의의 값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선후관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결국 그걸 알아보려고 이 데이터를 쓰는 건데 그렇죠. 얘로 다시 그걸 채워넣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전히 평균 대체법이 제일 많이 쓰여요.
평균이요? 네, 평균값 때려 넣는 걸 제일 많이 쓰고 물론 더 많이는 그냥 지워버리는 걸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거는 네.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평균 대체법을 많이 쓰고 정부에서 발표된 통계 중에는 이 평균 대체법을 쓴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명시를 하나 그럼 평균 대체법 네, 썼다. 거기에 네, 데이터를 그럼요. 어떤 전처리를 거쳤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분석 결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 사실 그 비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값들은 어쨌든 값이 있잖아요. 근데 지우면 그것들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분석의 결과물에 영향을 적게 미칠 정도로 가짜 값을 끼워 놓으면 나머지 값들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애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거기에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다른 값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하나라도 결정치가 있으면 그 행을 지우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제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성별, 나이, 소득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성별, 소득, 나이. 근데 저는 성별하고 소득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결책 채워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나이가 결책 채워도 그 값을 다 그 행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분석에 쓸 수 있는 정보까지 손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모든 깨끗한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지우기 이거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돼 있는 것들이 사실 썩 좋진 않아요. 하나하나 자기 원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대로 커스텀해서 써야 돼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할수 없겠네.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자동화되기 힘들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십만 개의 데이터라고 하면 그 A라는 변수가 결칙치면 B부터 F까지 변수가 가장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A 값을 갖고 온다거나. 그런 알고리즘도 써요. 네. 네. 왠지 그런 게 좀 더 이제 일리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비슷한 참고한 애랑 같은 값이라 세풀적인 가치가 없어지죠. 그건 또 그렇네. 네. 똑같은 근데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네네. 완전 같은 중복행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그래서 문제. 어쨌든 채워넣으려고 들면 어떤 문제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거는. 어쨌든 결칙치는 나쁜 거네 그러면. 좋지 않죠. 결측치는 안 만들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네. 정보를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적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결책치 빠진 걸 채우려고 원소스에 접근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되게 소수만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어쩔 같아서. 수 없이 왜냐면 네. 표본이 적은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쵸. 케이스가 되게 적다 그러면 네. 그러면 원래 응답했던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값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기도 하죠. 대신에 이러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되게 크리티컬한 의학 쪽 이런 부분은 그렇죠. 좀 직접 확인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을 검토한 작업은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수정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뭐 몇 년 지나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그쵸. 네. 그다음에 결측치가 뭐 평소에 문제가 되지만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데이터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시트가 엑셀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값을 기준으로 결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주민번호나 사번을 기준으로 결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결합의 기준이 되는 값, 킥값이 결측치인 거예요. 그럼 4번이 결측치이거나 이러면 애초에 한 시트 통째로 쓸 수 없게 결합을 할 수가 없죠. 그거 기준으로 결합을 해야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 변수가 200개가 있고 다시 건강검진 데이터 예를 들어보면 건강검진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해서 쓰게 되는데 A 검진 변수 200개가 있고 B 검진의 변수가 100개가 있어요. 그럼 결합하면 300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해서 300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건강검진에도 이 사람의 4번이 들어가 있고 B라는 검진에도 4번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결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 4번이 결측치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검진은 변수가 200개고 B 검진은 100개니까 이제 많은 쪽을 쓰게 되는 거죠. 나머지 100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치명적인데 놀랍게도 이런 오류들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개발단에서 웹으로 접속한 사람이랑 앱으로 접속한 사람이랑 이렇게 다툴 때 맞지 않을 때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값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같은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을 넣어야만 안 그러면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 관련해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딱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들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로 데이터 단으로 공개해줘도 걔네를 결합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빠져 있는 상태로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쉬운 거죠. 그것만 결합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키값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 공공 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기관에서 한꺼번에 어떤 관리하던 데이터를 보고해서 그걸 취합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처리를 해주는.
아니요. 근데 처리 안 하고 올려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거 시간만. 그렇게 한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공 데이터에서 제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와이파이 위치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각 기관에서 자기 맘대로 입력한 걸 그냥 합친 채로 올려놨어요. 그거 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봐요. 그래서 아. 네, 그거 제가 그거를 데이터 패키지로 만들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전처리 연습용이에요. 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처리 연습용으로. 아까 말한 빈도 세는 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왜냐하면 위치가 카테고리가 3개 있는데 3번 카테고리라는 게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는 화장실 옆 이렇게까지 쏘는 데들이 있는 반면에 네, 뭐 무슨 건물 여기서 끝나기도 하고 무슨 건물 몇 층 이렇게 있기도 하고 KT 뭐 이런 회사 이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자기들 와이파이 이름이 다르게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뭐 컬럼에 해당되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정보들도 있고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애들 3개에 나눠져 있는 게 하나에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전처리에 연습하기엔 딱 좋은.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쓸 정도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니 그 사실상 쓰기 어렵다는 얘기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공개했다.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네. 아니 뭐 공개라도 되는 게 어디요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그게 어디야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의학 거버넌스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여러 기관이 한 번에 오면 데이터 전처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된 채로 그러니까 잘 된 채로 올라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 이제 결측치 얘기한 중이었어요. 네. 그럼 결측치가 또 언제 치명적이냐면은 값의 대부분이 결측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 중에 80%의 값이 결측치야.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였는데 병원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아예 수행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주 작은 소검사라고 하면 그 다음에 특정 소견이 있을 때만 수행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환자가 되게 적은 케이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안구건조증 같은 거. 그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따끔거림을 느껴야 검사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런 네. 조건부로 말. 그렇죠. 때. 그러면 그 환자 자체가 적다 그러면 당연히 네. 결측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변수 자체를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없구나. 네. 아니면 이런 변수로 변환해서 쓸 수도 있어요. 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네, 값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 어쨌든 어떤 거 증상이 있어서 받고 그렇죠. 안 받고가 결정됐을 거니까. 그럼 이 변수를 빼버리기보다는 어쨌든 추가적인 정보가 생기니까 활용이 가능해. 컬럼에 따라서. 네. 보통 버립니다. 버리는데 이제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어야 되면은 쓰게 되거나 아니면 뭐 환자별로 쪼개서 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따로 분석해 보겠다. 이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땐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처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R 사용자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생각이 나는 전처리 작업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되고 규칙성이 그나마 있는 전처리 작업들인 거고 이거 외에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전처리 작업들은 훨씬 더 많죠. 그야말로 케바케인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 표준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특히나 개발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그래서 개발 틀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에 경우를 짜맞춰서 동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 쪽은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교육과정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운영하면 참가자분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전처리 과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다 케바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는 거지.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완전히 자동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처리 이후 분석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분석을 적용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뭐 피처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자동화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전처리 이슈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석 자체가 완전히 자동화되기는 이런 측면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캐글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실전에서 분석하는 거랑 좀 다른 측면들. 전처리가 가장 큰 차이. 어느 정도 캐글에 올라온 것들은 완전 진짜 대박 엉망인 것들은 잘 없어요. 그쵸. 어느 정도 공개할 만하게 가공돼서 올라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오류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말도 안 되는 엑셀 파일을 받아봐야만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걸 익혀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태권도장에서 품새 배우다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트에서 그렇죠. 맞는 실전 거지 대회 뭐. 그런 이제 거죠. 배틀 테스트, 배틀 그렇지, 테스트.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 박 박사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만 좀 그래도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은 있으니까 정리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지금 가끔은 이것만 해도 있어요. 엄청난데. 그러니까 예. 책 쓰세요. 전철이 책. 근데 이제 생각은 드는데 좀 뭘- 엄두가 안 난달까요? 아, 너무- 너무 네. 많아서.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안 맞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냥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처리 교육들은 대부분 전처리를 하는 핸들링 방법에 집중돼 있어요. 이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요 모양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날짜 데이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텍스트는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까지만 나오고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같은 테크닉, 얘기는 네. 테크닉만 알려준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팁에 열고 그래. 팁에 열고. 원시적인 테크니컬들만 있고 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구조상.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연습용이라고 해놨던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한번 했어. 그러면은 자기 걸로 하려고 들면 그게 되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분석가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이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도 다르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기만의 노하우와 스타일이 자기만의 있으니까. 노하우. 왜냐하면 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주는 분들은 이걸 의뢰하는 분들 혹은 상사분들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프로그램 돌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죠 이게. 아, 진짜 하고 오늘의 싶었던 결론. 이야기. 근데 심지어 전처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1차전. 1차전. 모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1차전이고 이 뒤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분석을 한다던가 무슨 모델링을 한다던가 하면 또 다른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음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네, 그 얘기는 다음 해주시겠네요.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히 소감, 아직 방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분 소감만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해볼까요? 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오늘 저는 소감보다도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저는 그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를 탐구하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무엇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음성인지 뭐 NEG라고 표현된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그것이 음성이다 양성이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데이터를 받고 나서 계속 그걸 탐구하시나요? 도메인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 기획 단계에서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도메인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문서를 만듭니다. 그 과정도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길죠.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게 잘 되어야만 뒤에 제가 하는 삽질이 줄어들게 되죠. 혼자 들고 갔을 때 질문을 최소화하겠네요. 그 그렇죠. 단계에서.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거 무슨 그러니까요, 변수인가요? 이감 나올 수 네. 있나 이렇게 해야 작업이 되기 안될것 때문에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 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의학 용어기 때문에 그러네. 제가 아질산염을 제가 언제 그렇죠. 요당을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요청드렸는데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힘들죠. 컬럼이 그러니까 변수가 건강검진하면 막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어떤 변수가 무슨 의미를 갖고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거를 다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작업 의뢰하신 분도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했었냐면 변수 이름 정도만 왜냐면 막 영문자 약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컬럼 이름만 설명해 달라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 이 작업은 제가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하나하나 온갖 의학 정보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가며 그렇게 했었죠. 네. 직접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재밌게 잘 들은 것 일상적으로 같습니다. 하는 일이에요. 네. 박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랑 확실히 사는 데가 좀 다르다. 개가 달라. 네,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데이터를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네. 근데 기계가 만들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갖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쪽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리든지 적당히 외삽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뭐 기계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그쪽의 데이터를 바라보거나 그걸 분석하려고 하거나 그걸 다루거나 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반대로 저는 되게 생소한 것들이에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거 누가 해? 약간 아무도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들다가도 역시 세계가 다 여러 개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지금 김 팀장이 말하는 맥락에서의 분석들이 더 사람이 해야 되는 분석이기는 해요.
그 제가 말한 쪽 얘기는 오토ML이 더 쉽게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계속 라이브로 생산되면서 그대로 뭐 변경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분야들은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같이 있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김 팀장님 마지막 소감 듣기 전에 짧게만 소감을 드리면 가비진 가비지아웃이라는 이야기 되게 유명히 있잖아요. 유명하게 가베진, 가베지아웃. 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근데 이제 쓰레기 같다는 데이터라는 건 이제 제대로 정제돼 있지 않고 엉망으로 엉켜 있다는 건데 그걸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도 뭔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전처리인 것 같고 전처리를 아예 모르면 내가 이거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걸 오디오로 한다 우리는. 네, 김 팀장님이 엄청난 역량에 놀라는 중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가 되네요. 이제 김 팀장님 준비하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분석가의 아직 안 일은 끝나갔고 정신이 없으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석가의 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네, 매우 지저분하고 섹시하지 않다. 네. 아주 자동화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까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안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가다를 키보드로 가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키보드 써야 돼. 그래서 좋은 키보드를 정화장이 열심히 사는 거구나. 이야. 이야. 이건 좀 참신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릭은 더 참신함을 가지고 더 재미있는 컨텐츠 다음번 데이터 전처리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